정청래 후보가 민주당을 계속 지켜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부터 이재명까지 한 길로 걸어왔다며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 부인의 정청래 후원회장 참여까지 겹치며 적통 경쟁이 더 거세졌습니다. 누가 민주당의 방향을 이어갈 사람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5분이 대표로 나서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요즘에 그 유력 후보 3분의 행보를 보면 뭐 어떤 언론에서 적통 논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끔 이렇게 동선을 좀 짜기도 했어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았고 김민석 후보는 안동을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서로 내가 이 민주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계속 지켜온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일단 두 후보는 당을 잠깐 떠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적통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김민석 후보 안동에 가서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볼까요? 심리는 이미 대통령 심으셨고요. 저희가 물을 보태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한 길로 제가 가장 정확히 걸어온 사람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정옥 여사께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김정옥 여사는 이해찬 전 대표 부인이죠. 사모님, 네. 예, 지금 나는 이해찬의 뒤를 잇는다. 나는 이재명의 뒤를 잇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적통 논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동현 변호사님? 저는 뭐 적통 논쟁이라기보다는 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다 저희 정말 민주당의 역사시잖아요. 우리 민주당의 뿌리이시고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후보 등록 이후에 가장 먼저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시고 봉화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님도 그렇고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내가 적통이다 그런 논쟁을 저희가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세 분 다 우리 민주당의 큰 자산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역사이시고 어른이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 상징적인 곳에서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그런 의미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 이해찬 총리님께서는 정어리 TV를 자주 보셨어요. 네. 예. 예. 제가 보자마자 유튜브 거기 뭐 정어리 TV 잘 보고 있다고 하셨고 이정욱 여사님도 많이 보셨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는 지금처럼 내가 대통령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이 잘한 걸 언급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집어서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은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서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험지를 뛰다 보니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험지에 대해서 잘 배려하고 전화라도 한번 하니까 참 좋던데 어제 모 최고위원 후보 선거운동원이 동해 왔어요, 주말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차를 몰고 와서 당원 한 명 한 명한테 인사하는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온라인도 좋지만 또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목소리 다니시는 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사실 제일 아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해찬 대표 살아계실 때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좀 맨날 말씀은 들었어요. 오시는 분마다 이해찬 대표가 이거 얘기하시죠. 잘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예. 지금 이제 누구의 후예다 뭐 이거보다도 아마 이렇게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어소하고 그러고 싶은 것은 후보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선거 전략입니다. 사실. 네.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이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적통 논쟁보다는 네 분의 대통령을 이제 정신에 있는 뭐 사통 계승 경쟁, 그 잘하기 경쟁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해찬 대표 시절에 상근 부대변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럭 이미지보다는 대표님이 계속 강조했었던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침묵하면서도 한 번 정도 단어, 우리가 여당인데 왜 주식 시장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폭락이라고 경제 위기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여당인데 폭락 위기를 하냐. 이거 그냥 하락이라고 하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어떤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평,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해찬 대표님이 살아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서로 헐떡나기보다는 일부 경쟁자들이 서로 이제 또 지지자들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랜만에 버럭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언론들 보도 태도를 보면 일단은 그 새 후보들의 싸움을 자꾸 자극적인 것으로 네, 몰고 가려고 맞습니다. 하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보수 성향의 매체들은 자꾸 이제 그것 자체를 뭉뚱그려 가지고 나쁘게 보도하려고 그래요. 정책 경쟁해야지 뭐 적통 논쟁하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책도 앞으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책 경쟁 하고 있는데 네. 네. 뭐 10대 비전에서 예를 그렇죠. 들면 네. 저도 있었던 민주연구원을 어떻게 바꾸겠다든가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든가 이런 거 충분히 저도 그러니까 좋은 정책 많았었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저는 중앙위원이니까 1인 그렇죠. 2표가 있기 전화를 때문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죠. 하시는데 그냥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동해 삼척에 어떤 현안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잘합니다. 잘 해왔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좋던데요. 네. 앞으로 잘하겠다도 좋았고 제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냈는데 그 지역 현안입니다. 제가 최고위원 내면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들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뭐 김용 예를 들면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와서 제가 험지에 다녀보니까 험지에 있는 당원들이 참 고생하시고 힘들더라.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눈물이 왈칵 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현상을 언론이 안 하고 자꾸 갈라치기만 하는 건 굉장히 유감입니다. 또 김용 부원장 말씀하셨는데 또 개혁적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킨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경쟁, 타파, 혁신. 그래서 뭐 삼선 출마, 동일 지역 제한,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당원 투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최고위원이 되든 안 되든 이걸 좀 지킬 수 있는 후보들이나 지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제 후보들 대표 후보 또 최고위원 후보 시간이 되는 대로 저희 백운계 정치 1번지에 모시고 한번 정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는 두 분 만나봤고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 후보 2부에서 만나볼 텐데요. 5분이죠. 섭외가 되는 대로 지금 만나보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섭외가 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는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가요? 잘하는 분 있어요? 저는 잘 왜 안 나오나 몰라. 그 모 방송에서도 그 MC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 아니요, 그 MBC TV에도 나오셨거든요. 정청래 네, 대표가 어저께요. 그래서 왜 좀 자주 나오시라고 자기 지었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MBC 나갔구나. 네,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좀 그렇게 그 두루두루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나를 싫어하나? 굳이 친정인데 정어리에는 친정인데요, 필히 나오셔야 되는데. 친정인데. 네.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친청이다 또 요건 또 제일 많이. 하여튼 이제 정청래 대표도 시간이 되면 모시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이제 적통 논쟁은 제가 보기에 약간 말 만들기 좋아하는 쪽에서 하는 것 같고 네. 일단 이제 보안 수사권 가지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그 모든 후보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엊그저께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한동훈하고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하자. 오케이. 그랬다가 이건태 의원이 당원들이 이거는 정말 말린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봐라 뭐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취소를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지금
이제 뭐 한동훈이 무서워서 그랬겠습니까? 예. 현재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좀 23일 날 대통령께서 또 부동산 관련된 토론회도 있고, 지금 중요한 또 전당대회도 이게 지금 우리 앞으로 이제 정부와 어떻게 협력을 해서 잘 이루어나가지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일정들이 계속 놓여져 있는데, 이게 보안 수사권 한동훈과 토론으로 모든 이슈가 다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중시하시는 민생 경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한동훈과의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모든 또 언론들이 거기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국정 이슈들이 묻힐 우려가 있고, 또 한동훈과의 어떤 토론회 자체가 그래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뭐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동훈과의 토론회 언제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중요한 이슈가 먼저 좀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딱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토론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론이라기보다는 그 이건태 후보도 최고위원 후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죠. 당연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인터뷰 한 번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효과인데, 그걸 TV에서 본인 혼자 단독으로 나와서 한다는 거 하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이건태 후보가 우리 당대표나 당론을 하는 대표성은 없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자칫 이야기 나왔을 때 당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상대에서는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토론에 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토론은 뭐 좋다. 그러나 이 시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또 혼란의 소지가 있고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태 후보가 잘 여기서 마무리 잘한 건데, 아쉬운 것은 애초부터 여기에 한동훈의 어떤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었는데, 굳이라기보다는 왜 했는지는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 그럼 처음에 그런 부분을 네. 좀 생각을 해서 네. 뭐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 하자 그래 놓고 안 한다 그러니까 괜히 한동훈한테 그렇죠. 빌미를 한 빌미를 거죠, 쓰는 거 살짝.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냥 비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네. 사실.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 이제 무소속 상태에서 복당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 체제가 빨리 무너지고 본인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무소속이다 보니 사실 뭐 법안 발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거든요. 뭐 장동현 대표에 대해서 물어뜯다가 이준석 물어뜯다가 안철수 물어뜯다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건태 이제 최고위원 후보님께서는 중요한 이슈니까 내가 나가서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지금 보안수사권 유지하자 이런 주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치검찰이니까 그 당연히 하는 거죠. 나하고 계속 토론해봤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정식으로 한번 해서 정어리 TV에 나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 기본이 되는 사람만 출연하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를 굳이 옛날에는 사람만 줬는데 아니,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박정훈 대령님 같은 분들이 축하 영상 보내는 방송 아닙니까, 정말. 그런 방송에 한동훈이 온다는 것도 좀.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뭐 그전에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 이따가 나오면 물어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 제대로 토론할 만한 사람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도 하기는 했어요. 예, 지난주에 말씀하신.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이렇게 방송에 나갈 때는 당에서 회의를 해서 사람을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충분히 당론을 인지한 다음에 나왔는데, 요즘은 사실은 뭐 그 덕에 저도 물론 방송 기회가 많아졌지만, 개인 생각을 갖고 이제 당론처럼 말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께서 상대방의 반박 논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급하게 나와서 가끔 실수를 해서 논란이 일어나거나 이제 당 내부에 비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좀 정제된 의견, 그리고 지금 같은 과도기 시기, 차기 지도부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시기에서는 좀 더 조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딱 요즘 흘러가고 있는 전국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이 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 날씨 때문에 화가 나고 답답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 언론 개혁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민주당의 개혁이었기
없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 별 다른 관심도 없고 개혁 과제에 대한 소명도 없이 그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로 민주당이 가득 차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그들은요, 툭 하면은 386 어쩌고 운동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386이나 운동권, 그래 오래 해먹은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얘기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 뭐 386이 어떻다, 뭐 운동권이 어떻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글쎄 386 못지않게 구닥다리인 사람들이던데, 네, 그런 사람들이 386을 씹어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 많이 해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개혁보다는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더 그 사람들한테는 더 소중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저는 요즘에 민주당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혁 과제를 맡겨왔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솔직히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특히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글쎄 신념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아니, 팔아먹을 신념이라는 것이 있었나, 시류에 영합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이상한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 어쩌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을 언제부터 이재명 지지했는지 알 수 없는 자들이죠. 뉴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얼마 전까지 이재명 욕하고 씹고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지지했는지 안 했는지도 솔직히 알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기존에 민주당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민주진보 진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지가 차지하겠다는 거지. 유시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지가 차지하고, 김어준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뭐 이러겠다는 거잖아요. 글쎄, 저는 요즘에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좀 하루하루가 참 저는 보는 게 괴롭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과제는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과 그러지 않을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걸러져 나가야 될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요, 그 어떤 개혁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는 또다시 정권을 잃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이군요. 2021년 김남국 의원한테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검찰개혁 더 힘있게 밀고 가야 한다. 언론개혁 지금이라도 가열차게 해야 한다. 제가 그때 김남국 의원한테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그때 김남국 의원이 저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그거 하면은 내년 대선 집니다. 대선 이기는 게 우선이지, 지금 개혁 과제 지금 너무 앞세워서 목소리 높일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개혁 안 하면 내년 대선 진다고. 갑자기 그때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 똑바로 안 하면 진짜 선거 집니다. 총선도 질 거고 대선도 질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민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혁 과제를 뒤로 미뤄왔죠.
민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개혁 과제를 뒤로 미루고 왔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민생 제대로 챙겼다는 평가 받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민생 제대로 챙겼다는 평가 못 받습니다.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개혁 과제를 내팽개치면요, 민생도 놓치고 개혁도 놓칩니다.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이 민생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개혁과 민생이 따로 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개혁 과제를 잠시 뒤로 미뤄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개혁 과제야말로 민생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울분이 쏟아지려고 해서요.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제가 소개도 채 못 드렸네요. 자, 지금 13스트라이크님 오셨고요. H 김6721님 오셨습니다. 별해는 놈님 오셨고요. 툴님 오셨습니다. 김기중님 오셨고요. 나이스 박 대표님 오셨습니다. 유은미님, 뜬구름님, 비전울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돌님, 옥상가든님, 이채양명주님 오셨습니다. 선돌님하고 이채양명주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 이희님 오셨고요. 일상생활 불가능한 XX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잼소피아님, 정시영님, 진달래님 오셨고요. 찬혜영님, 투율님, 프릴드 상어님 오셨습니다. 하늘 아래서 그리고 한경선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예. 자, 뜬구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제습기 필요할 땐 이 방송으로 패스하자고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나이스 박 대표님께서 자영업자들 아사 직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새 좀 경기가 살아날 듯 하면서 잘 안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뜨거워지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지금 주식시장에서 붙은 불이 민생으로 쉽게 옮겨 붙지 않아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김연수님, 달개비님, 네잎클로버님 오셨고요. 발레사랑님, 초심불망님께서도 오셨습니다. 토끼님도 오셨고요. 네잎클로버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자, 사랑이란 두 글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김재중님이신가요? 김재종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29분입니다.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손은 키워야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그러면 제가 준비한 주제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김건희 운명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김건희 지금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죠. 그 중에 내일 모레입니다. 21일 그러니까 7월이죠, 그새. 예, 7월 21일 날 중요한 선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등등에 대한 첫 번째 선고입니다. 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외쳐왔던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결국 이번에 선고가 되네요.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 사건은 검찰이 암장한 사건이죠.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면은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파헤칠 것이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말 하기 전에 이 김건희 사건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건희 사건,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검찰이 한 거죠.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이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잘 수사했고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까지 밝혀냈는데 이 사건을 덮은 게 누구예요? 검사들이잖아. 이 사건 정말 사라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결국 정권을 바꿔서 우리가 이 사건 같이
다루게 된 거고 결국 김건희를 법정에 세운 거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경찰이 암장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암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찰 다음에는 검사가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검사가 있지만 검사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답답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지금 뭐 경찰이 사건을 숨기면 어떡하느냐, 암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상한 시비를 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사건을 숨겨서 문제가 된 거 장윤기 사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사건 같은 거 어떡할 건데, 에?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검찰이 더 많아요. 자,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김건희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공판 대법원 확정 판결이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날 김건희는 종합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종합특검에 소환돼 가지고 관저비리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건희가 이날 출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19일, 그러니까 오늘 출석하게 돼 있었는데 김건희가 건강을 이유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21일에 출석하게 됐는데 지금 김건희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왜? 종합특검이 지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가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계속해서 종합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이번에 종합특검이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니까 지금 나름 내부적으로 김건희 쪽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21일이 김건희한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첫 번째 주제, 김건희 운명의 날 21일 대법원 선고 종합특검 소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제가 글쎄 이걸 핵심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꼭 다뤄야 할, 아니 정말 오늘의 어떤 메인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제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를 좀 다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홍기원 의원에 대해서 직접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홍기원 의원의 그 주장을 직접 반박을 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날 잡고 조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홍기원 의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버리고 다니는 얘기를 듣다 보면 화딱지가 나요. 저거를 알고 하는 소린가 모르고 하는 소린가. 저걸 알고서 하는 소리라면 거짓말이고요. 모르고서 하는 소리라면 무능한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대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울러 알면서도 저런 얘기를 한다? 그럼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홍기원 의원 답을 잘 못할 정도로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봐도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요? 참,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이 있으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데요?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홍기원 의원은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수사가 길어진다. 수사가 지연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정말 그것도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왜? 수사가 한 단계,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어듭니다. 수사 절차가 간소화돼요. 그런데 수사 기간이 왜 늘어납니까? 그 택도 아닌 소리 하면 안 되죠. 아니 두 단계이던 수사가 한 단계로 줄어들면 시간이 적게 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수사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홍기원 의원은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지금 과장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종면 의원이 보안사건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보안사건 폐지가 신앙이다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헛소리를 했는데요. 지금 신앙으로 말하자면 보안수사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검찰 수사권을 신앙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본론에서 하겠습니다. 자, 홍기현 의원에 대한 비판과 지적, 제가 두 번째